자, 이제 국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 객관식 세법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 우선권 원칙에 따른 제한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갑니다. 앞단에서는 말 문제고요. 뒤에 가서 이제 계산형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말 문제. 자, 국세 우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징수를 할 때 간다.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그러니까 지금 타 집행기관에서의 체납처분비라든지 강제징수비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소위 말하면 선 집행기관의 이러한 강제징수비는 나중에 들어온 국세의 강제징수비보다 먼저 일단 집행이 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 끊고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간다.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까지 끊고 우리 뭐라고 했죠? 집행비다라고 표현했고 얘가 최우선입니다. 자,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 징수가 된다. 그렇죠. 집행비 먼저 그리고 강제징수비 그리고 나서 이제 국세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과표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정부가 때려준다는 얘기인 거네요. 자, 갑니다.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이라면 일단 고지하는 거기 때문에 고지서가 도달을 해야 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체납자의 관계에서는 도달이지만 외부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정기일은 뭘로 간다? 이때는 발송일로 간다라고 해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 자,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종부세라면 당해세라고 해서 상증종은 경합을 벌리지 않고 일단 국세 앞에서는 가장 먼저 일단은 변제가 된다. 그 설정일이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후인 경우에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후던 전이던 상관없이 종부세는 무조건 먼저가 돼야 합니다.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X가 돼야겠죠. 물론 이제 이런 상증종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뒤에 가서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형태의 당해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서 징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X가 돼야겠고 다섯 번째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임대차와 관련된 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우리끼리 뭐라고 했어요? 없으면 줄 것 같은 거. 오케이. 이 없으면 줄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 채권이다라고 했었고 그때는 실비 빼고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자, 국세보다 우선 징수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자, 국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1번 보시면 자, 국세 상호 간의 우선 관계는 자, 보시면 압류에 대한 거, 교부청구, 납세담보 이 중에서 가장 적극성이 지금 강한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담보를 받아놨어. 혹시 잘했다 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가 제일 먼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교부청구는 가장 소극적인 징수 절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야 됩니다. 자, 일단 납세담보, 압류, 그리고 교부청구 옳지 않은 건 1번 쉽게 나오고요. 두 번째 갑니다. 자, 임금채권에 우선하는 저당부채권. 자, 임금채권 가로 안에 일단 보시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재해보상채권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임금채권을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최우선 변제가 되는 없으면 줄 것 같은 거 이러한 임금채권이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임금채권을 지금부터 구분을 하는데 안에 보시면 최종 3개월분 내지는 재보상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기타의 임금채권이다라고 부를 것이고 기타의 임금채권은 항상 저당부채권 엉덩이 뒤에 딸려다닌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저당부채권이 있고 국세채권이 간다. 국세가 저당부채권에 우선하면요 항상 기타 임금채권은 저당부채권 엉덩이 뒤에 딸려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타 임금채권은 국세 뒤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세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세 번째 갑니다.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해서 납세에 고지하는 경우까지 끊고 뭐 묻고 싶은 거야? 법정기일이라면 간다. 도달일 아니고 발송일. 자, 그래서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번째 갑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까지 끊고 우리 인지세, 원천징수 그리고 납세조합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동 확정 국세다라고 해서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같이 일어나는 건데 법정기일을 얘기할 때는 얘를 낱낱이 예를 들면 인지문서를 작성할 때 내지는 뭐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이렇게 가지 않고 통으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법정기일은 그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공과금을 강제 징수할 때는 강제 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공과금의 강제 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과금 자체는 국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맨 뒤로 일반 채권과 함께 맨 뒤로 짜지는 거고요. 대신에 자, 공과금의 강제 징수비던 지방세의 강제 징수비던 얘네들은 만약에 선 집행됐다면 국세의 강제 징수비보다도 먼저 들어오고 국세보다도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공과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과금의 강제 징수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실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우선 징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3번 갑니다. 자, 국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1번. 공과금의 강제 징수를 할 때 강제 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자, 간다. 공과금 및 강제 징수비는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보다 우선 징수가 될 거냐라고 할 때 긴장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공과금은 일반 채권과 묶여가지고 맨 뒤로 짜지는 거고 공과금의 강제 징수비는 국세보다 앞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얘는 실비인 거니까. 근데 어물쩡 둘을 묶어놨어. 되죠? 공과금 및 강제징수라고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강제징수비만 국세보다 앞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웃. 두 번째 갑니다.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는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와 지방세 우선해서 징수한다라고 지금 사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다면 담보를 선빵으로 걸어놨다는 얘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거니까 그 권리를 먼저 인정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 갑니다. 소득세 법정기일 전에 갑니다. 법정기일 전에. 그럼 법정기일 전에 한 놈이 우선인 거네. 자, 뒤에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이라고 돼 있어요. 끊고 우리가 원래는 임대차 보증금 원래는 우선 변제 채권이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이 돼버리면 이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일반적인 형태의 저당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설정됐대. 아, 그럼 걔가 먼저인 거지.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간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그렇죠. 소득세보다 우선 변제. 그렇죠. 왜? 문제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사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자, 근로기준법상에 갑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국세에 우선 변제된다. 그렇죠. 일단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우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얘는 실비 다음에 바로 보증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법정기일 따지지 않고 실비 쉽게 말하면 집행비와 강제징수비 다음에 바로 꽂혀 들어온다. 맞습니다. 마지막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의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까지 끊고 내가 그래서 법정기일보다 저당권 먼저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라고 했던 건데 그 저당권 봤더니 딱 봐도 얘가 뻥카야. 그래서 제3자랑 지금 짜고 거짓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누가 입증하는 거죠? 관할 세무서가 입증을 하는 거고요. 이 저당권 계약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갑니다. 그 재산의 매각 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어디에? 그렇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4번 문제 갑니다. 자, 국세 우선과 관련된 법정기일. 자, 이제 법정기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반적인 형태 법정기일은 신고했어요. 신고일. 고지서 보냈어요. 고지서에 발송일이 돼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확전점 보존 압류했어요. 압류 등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지서는 전부 다 고지서의 발송일. 자, 출발합니다. 2차 납세 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경우라면 2차 납세 의무자한테는 너 보충 책임져야 돼. 마른 하늘에 날벼락 고지서를 때려주는 거니까 고지서라면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 아니라 뭘로 돼야 돼요? 자, 고지서의 발송일이 돼야 되겠다. 될까요? 아웃. 자, 정리해봐요. 확정일. 고지서 납세 의무의 확정일 들어가는 건 우리 자동 확정 국세 3종 세트 있죠. 그래서 인지세 그리고 원천징수 납세주와 해당하는 3종 세트는 원래 자동 확정 국세인데 얘를 낱낱으로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고 싸잡아서 뭐라고 했어요? 납세 의무의 확정일. 자, 이렇게 되면 모든 법정기일이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마저 두 번째 가볼게요. 네, 2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로서 과표 예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아서 납부고지한 세액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긴장해 볼게요.
되죠. 얘는요.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얘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신고 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를 했다면 이 경우는 뭐가 돼요? 신고일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신고는 하고 지금 아직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낸 거니까 고지서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얘는 신고단에서 이미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고지서를 지금부터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신고는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앞단에서 신고를 했다면 이 경우는 신고일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아웃. 자,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법인세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했어요. 신고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뭘로 가는 거야? 신고일이 돼야 돼요. 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납부 고지한 경우에 세액이라면 얘는 또 이제 납부 단계로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채권은 언제 지금 소위 말하면 확정됐다라고 외부 제3자랑 다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법정기일에서는 신고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신고일이 돼야겠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인데요. 자, 과표 신고 기한까지 이번에 뭐래요? 신고를 안 했네. 그럼 원래 신고해야 되는 세목이 신고를 하면 신고일이지만 신고를 안 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고지서의 발송일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납부 고지서의 발송일.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야겠고 자, 5번 갑니다. 상속세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서 납부 고지한 세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경우도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해서 결국은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고지서의 발송일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고지서의 발송일 되죠. 자, 옳은 거 정답 4번이 돼야겠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5번 갑니다. 국세 우선과 관련해서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 문제에서 묻고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자, 중간에 납부하는 법인세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표를 예정신고하는 그러한 소득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모두의 공통점 뭐냐면 전부 다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신고 납부 방식이고요. 예정신고 납부니까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양도세 과세 표준도 예정신고 그래서 양도일이 발생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게끔 돼 있죠. 자, 그럼 모든 신고와 관련된 세목을 지금부터 신고했다면 그때는 법정기일은 안에서 보시면 신고일 맞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세목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면 이때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까지 끊고 우리가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 국세를 징수할 때는 그 물건 네가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라고 해서 뭘 물리는 거죠? 물적 납세 의무를 물리는 것이고 얘는 보충 책임입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고지서를 보내줄 것이고 항상 고지서를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세 번째, 인지세와 원천징수 의무자 그리고 납세조합 3종 세트 자동 확정 국세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싸잡아서 뭘로 하기로 했다? 이때는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다라고 했던 거 맞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자, 국징법상 납부 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가지 끊고 자, 우리 납부 기한 전 징수하가 발생했어.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중인데 독사들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고 나 세무조사 끝나서 가면 뼈다귀만 남을 것 같아. 나 일단 뭘 날려야 되는 거죠? 선빵으로 이때는 확정 전 보존 압류라는 것을 일단 날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경우 어찌됐건 압류를 날리는 거니까 이 경우에 법정 기일은 압류 등기일이 돼야겠죠. 내가 압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압류와 관련해서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아니라 그러려고 내가 선빵으로 침부도 발라놓은 거야. 그래서 압류를 먼저 선빵으로 때려놓은 겁니다. 압류 등기일이 돼야 돼요. 압류 걸어놓고 나중에 확정해. 나중에 확정일이 돼버리면 이미 독사들이 다 압류해갖고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야. 그럴까봐 확정도 되기 전에 일단 먼저 압류부터 거는 거니까 이때는 압류 등기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고 자, 마저 갑니다.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규정에 따라서 신탁 재산에서 부가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까지 끊고 마찬가지로 우리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건 그 물건 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돼. 보충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고지서. 그럼 고지서라면 고지서의 발송일. 그래서 납부통지서, 고지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발송일이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6번 보시면요. 자, 국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갑니다. 과표와 세액의 신고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납부 세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을 신고를 했대. 그러면 그때 법정기일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 다 읽고 나면 헷갈려. 딱 끊고 봐야죠. 신고를 했대. 신고한 해당 세까지 끊고 신고했으면 신고일이지 라고 봐야 뒤에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 읽고 나면 그랬나?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중간중간 텀을 끊고 보셔야 됩니다. 다 읽고 볼 일이 아니야. 두 번째 가실게요. 강제 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간다. 강제 집행에 든 비용, 강제 징수에 든 비용 등은 지금
쉽게 말하면 강제 집행에 든 비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집행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우선해서 변제가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집행비 먼저 그리고 나면 이때 강제 징수비 그리고 나서 이제 국세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시면 간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오케이 전세권이 설정됐어. 누가 먼저야? 전세권이 먼저야. 자, 이때 매각해서 매각금액 중에서 해당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얘가 먼저야. 근데 지금 국세 및 강제 징수보다 우선 변제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국세 강제 징수에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간다. 교부 청구가 있대요. 우리는 압류와 교부 청구 중에 누가 더 세요? 당연히 압류가 더 셉니다. 했을 때 압류와 관련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보다 뭐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했을 때는 납세담보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를 받기 위해서 담보까지를 걸게 만들어 놓은 거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징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거 먼저 인정해 주는 게 맞겠지. 그 압류채권 먼저 인정해 주는 게 맞아요. 자,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와 지방세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렇죠. 최우선 먼저 인정권을 줘야 되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7번 문제 갑니다. 국세 우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자, 파산 절차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갑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 든 비용은 실비를 의미하는 거네. 우리 앞에서 집행비적인 성격인 겁니다. 먼저 얘부터 변제가 돼야 되겠죠.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우선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간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오케이. 누가 먼저예요? 전세권입니다. 설정된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전세금은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우선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의 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를 해서 그 재산의 매각 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인정하면 자, 이제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쟤네 지금 저 담보권 설정한 거 짠 거예요. 짜고 거짓을 한 거예요.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누구에게? 법원에게 그 담보권 설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번째 간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죠. 누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입니다. 자, 그 매각 금액의 세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그런데 종부세래요. 돼요? 국세가 누구냐 그랬더니 깡패세가 들어와 버렸네. 자, 그러면 이 종부세는 아무리 저당권이 지금 먼저 설정됐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깡패세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예요. 종부세는 항상 먼저다. 자, 그래서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경합 벌려야 되는 거는 종부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당해세라고 해서 얘는 경합을 벌리지 않고 무조건 재산국세 우선 먼저 징수가 된다. 아웃. 자, 국세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에 그 납세 담보물을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한 경우에도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 우선해서 징수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국세에다가 지금 납세 담보로 걸어놓은 거야. 얘가 최우선이지 뭘. 그래서 그 경우 일단은 지방세 우선해서 국세를 먼저 일단은 교부받을 수 있으면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8번 문제 갑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때 국세의 우선 징수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들어가 있고요. 다만 소액임차보증금, 임금 관련된 채권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액임차보증금이나 임금 관련 채권은요. 임차보증금 안에서도 분할돼서 나와야 돼요. 임차보증금이 다 똑같은 애가 아니야. 소액임차보증금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얘는 무조건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임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개월분 급여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가장 먼저 배부가 돼야 되니까 얘가 먼저 따로 떨어져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없대. 그런 거 없대. 지금 고려하지 말래.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해당 재산이 양도상속 증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게 뒤에 가서 팔렸어요. 상속돼서 넘어갔어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 특례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전 집주인과 지금 계약을 맺은 이러한 저당권자들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야 그런 거 없어. 특이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저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 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강제 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 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뭔 말이에요, 이게? 앞에 선 집행에서 지방세나 공과금이 먼저 선빵으로 집행을 했대. 우리는 항상 집행비가 먼저거든요. 그리고 국세가 나중에 지금 압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집행비를 먼저 인정해 줘야 돼? 선 집행된. 되죠? 그래서 자, 압류의 내용 안에서는 지방세와 국세가 일단 동등한데 선착주에 따라서 누가 먼저 압류를 때렸니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볼 거고, 그다음에 집행비는 압류에 해당하는 원 국세보다는 일단 먼저 앞에서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맞는 내용이 되겠고, 이런 거예요. 우리 개념은 아는데 법문이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전체 내용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법문을 하나하나 제가 표에 넣어가지고 가두어서 다룰 때 해당 지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는 법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겠고, 왜냐하면 기본서는 풀 사이드에 원 조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한정판 안에는 얘가 요약된 형태의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법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요약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원문과 진배였게끔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를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한정판에 해당하는 표에 갖춰져 있는 지문들을 여러 번 읽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일까요? 내가 아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득대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으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리 먼저 내용 정리 보시고 문제 풀고 마무리 꼭 내용 정리 한 번 더. 아, 내가 이걸 헷갈려 하더라. 내가 이걸 맨날 힘들어 하더라. 라는 것들을 정리해야 결국 문제집이라고 하는 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간파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면 못 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내 약점들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풀었다 끝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나 어떤 게 지금 헷갈리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하게끔, 그래서 제 모든 교재는 전부 다 모든 지문에 링크가 걸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만약에 헷갈려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정판 들어가서 그분의 표시를 둡니다. 내가 이건 맨날 헷갈려더라. 그러면 그 지문만 한 두세 번씩 다시 읽는 거죠.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모든 실패는요, 시험장 밖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들을 거울 삼아서 시험장에 가서는 정말 날아다니면서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내가 뭘 틀리거나 뭘 헷갈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좀 바꾸세요. 참 다행이다. 이걸 지금 발견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시험장 가보시면 어때요? 온갖 이제 내 인생이 걸렸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온갖 게 다 의심이 되죠. 그랬던가? 저랬던가? 이렇게 했었던가? 저랬던가? 근데 그 모든 의심은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장 밖에서 했어야 될 것을 덜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건 자꾸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황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좋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과정인 거예요. 왜? 내 약점들이 여실히 드러난 거고 지금 내가 이걸 잘 치유를 하면 시험장 가서는 안 헷갈릴 거냐.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저도 수험생의 시절을 지내봤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내가 헷갈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빌어먹을 시험장 가서도 헷갈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좋게 생각하세요. 지금 헷갈리는데 다시는 이게 헷갈리지 않게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시험장 가서 안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약점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완벽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라고 모든 지문들 전부 다 링크를 걸어놓은 거니까 그 지문들 전부 다 따라가시면서 내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자, 국가의 조세 채권은 공과금보다 우선한다. 자, 일반적으로 공과금 내지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국세 우선권 원칙이 대전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가의 조세 채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세야. 또 말을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국가의 조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보다 민사채권의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에 보시면 자,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는 민사채권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반채권이에요. 될까요? 그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죠. 이게 또 찌저러니까 뭔 말인가 싶어. 이런 거예요. 국세는 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우선한다.
이 조항을 들어본 적 있네. 그래서 공과금에 우선하는 거고요.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게 일반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하는데 민법상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민법상 이러한 담보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우선 변제권이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었고 원래 임차 보증금은 일반 채권의 범주 안에 있는 건데 확정일자가 지금부터 설정된 임차 보증금이라면 담보 물권이 설정된 채권으로 봐줬던 것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닌 민사 채권이라면 얘는 일반 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과세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우선한다라는 조항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조항이에요. 말을 살짝 풀어서 말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지. 아시겠죠? 자, 리를 갑니다. 국가의 결정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조세 채권의 납세 고지서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민사 채권의 설정 등기보다 먼저 발송까지 끊고 누가 먼저래? 국가가 먼저래. 될까요? 국가의 조세 채권의 납세 고지서가 먼저 발송. 우리는 납세 고지서를 지금 발송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납세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 기일이겠고 그 법정 기일이 설정 등기보다 먼저래. 국가가 먼저지 뭘. 네, 되시죠? 국가가 먼저입니다. 조세 채권이 민사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될까요? 오케이.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정답은 5번이 돼야겠다. 자, 9번 갑니다. 자, 국세와 일반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갑니다. 첫 번째, 납세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그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와 지방세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렇죠. 담보까지 받아놨어. 겁나 잘했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간다.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까지 끊고 누가 먼저래? 전세권이 먼저래.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국세 강제 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되어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자, 전세권이 지금 먼저인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여된 다만 너 누구니? 증여세. 어이씨. 뒤에서 똑같은 국세라고 다 같은 국세가 아니야. 우리 상증종에 해당하는 당해세는 기본적으로 경합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증여세보다 우선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돼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겠고 물론 우리가 이제 특례 조항 두 개가 들어와서 복잡했던 특례 조항이 있는 건데 그것까지를 일반적인 형태로 얘기를 조건을 걸려면 일단 엄청 두꺼워야 돼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엄청 두꺼워야 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변주를 넣어서 우리가 특례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당해세의 예외 원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를 간단하게 여기다 대입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당해세가 우선이지만 적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쉽게 말하면 이러한 임대차 반환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되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그러한 반환 채권의 경우라면 이때 다만 당해세가 후순이었을 때 될까요? 당해세에 해당하는 법정기일이 뒤였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처럼 당해세가 앞에 쳐들어와 버리면 이때는 집 없는 자들이 서름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세가 자리를 내주게 되어 있죠. 딱 그 금액권만큼만 자리를 내주게 돼 있는 그런 하나의 경우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 소유권 이전돼 버렸어. 소유권 이전돼 버렸다라고 할 때는 이전 집주인과 지금 계약을 체결한 그러한 전세권 등에 해당하는 이러한 권리자에게 권리를 지금부터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 경우는 상증종 중에서 상증은 지금부터 앞으로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종부세는 들어올 수 있어.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당해세가 그런 특수 케이스 빼고는 일단 무조건 깡패처럼 앞으로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지금 증여세다라고 했으니까 증여세는 우선될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교부 청구가 있으면 갑니다. 압류 있고 교부 청구 있어요. 누가 먼저죠? 압류가 먼저입니다. 자, 지방세와 국세는 원래는 동등한 순위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압류를 누가 먼저 했니라고 하는 것들을 따질 텐데 일단 지방세 압류가 먼저 들어왔으면 일단 지방세, 교부 청구는 나중으로 가야 돼요. 보다 소극적 절차이기 때문에 자, 교부 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와 관련된 지방세와 같은 순위 아니에요. 압류일 때만 같은 순위인 거고 압류와 교부 청구는 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는 교부 청구고 지방세는 압류래. 누가 먼저야? 지방세지 뭘. 같은 순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자, 그 납세자에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간다. 그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먼저인 거예요? 이때는 담보권이 먼저인 겁니다. 담보권이 먼저라면 국세가 깡패처럼 등장해
입장에서 너 물적 납세 의무 물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담보권이 먼저인 거니까. 법정기일이 먼저였어야 너 그 물건 쥐고 있기 때문에 네가 물적 납세 의무 물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일단 첫 번째 법정기일 후에 담보 목적이 된 재산이 있었어야만 뒤에 가서 이렇게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를 징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양도 담보 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는 보충적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 재산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충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도 담보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자, 보충 책임 물어야 되겠죠.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디테일하게 실어줘야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때는 그 양도 담보 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적 납세의무를 물릴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일단 법정기일 후에 담보가 설정됐어야 법정기일이 먼저기 때문에 국가가 물적 납세 의무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보충 책임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집행해도 충당이 다 안 되는 경우라고 보셔야겠죠. 자, 마지막 과표와 세액의 신고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라면 자, 일단 갑니다. 과표와 세액의 신고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돼. 그럼 법정기일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고일로 가야 되는 거죠. 해서 이때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이때는 신고일이 돼야겠다. 우리가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다라고 하는 건 신고하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그러한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하라고 했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다음 날부터 징수할 수 있는 거라, 우리가 다음 날이다라고 하는 규정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요 날짜에 기산일을 갖고 얘기할 때 다음 날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법정기일을 갖고 얘기할 때는 뭐가 돼야 돼? 신고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신고하는 순간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그 채권 언제 생긴 거니? 그럼 내가 지금 담보 설정한 날이랑 누가 더 빠르니라고 하는 거를 누구랑 다툰다? 외부의 제3자랑 다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10번 문제를 보자면 자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자 경매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라면 간다. 국세는 경매 절차에 든 비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 집행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항상 실비가 먼저예요. 그런데 경매 절차에 든 비용에 국세가 우선돼서 징수된다라고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웃이에요. 국세는 뒤로 짜져야죠. 될까요? 집행비가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간다. 납세의무 확정 전에 끊고 볼게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는요. 법정기일이 언제예요? 납세 의무 확정일입니다. 정확하게는 과표가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의 말일이지만 어쨌건 얘를 우리 법정기일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에요. 누가 먼저래? 저당권이 먼저예요. 끊고 봐야 돼. 저당권이 먼저야. 그 매각금액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누가 먼저야?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먼저기 때문에 갑니다. 국세 강제 징수에 따라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의 간다. 교부 청구. 그러면 지금 누구랑 누가 경합을 벌려야 되냐면 압류와 교부 청구가 경합을 벌려야 돼요. 누가 먼저야? 압류가 먼저죠. 끊고 봐요. 압류와 관련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압류가 교부 청구보다 선빵입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나한테 낙찰됐어. 그게 경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질 거냐라고 했을 때 끊고 생각해 볼게요.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다 보니까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일어난 거야. 이런 경우는 보충적 납세의무 묻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사업의 양수도 거래에서 보충적 납세 의무를 물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양도인이요. 자기의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특권자 내지는 조세회피를 위해서 지금 양수거래를 체결한 자한테 지 모든 재산을 싸게 밀어버린 거야. 그리고 난 개털인데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수받은 자가 양수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보충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해당 사항은 강제집행 절차,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양도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서 지금 매각하는 단계에서 그거 낙찰받았어.
내가 정상적으로 공개된 매각 시장에서 내가 낙찰받은 거네. 그래도 나보고 예우 보충 책임 나보고 지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내가 왜 주는데?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2차 납세 의무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웃.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간다.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그 양도 담보 재산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이 됐으면 담보가 먼저인 겁니다. 국세가 깡패처럼 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그 양도 담보 재산으로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됐으니까 X가 돼야 되겠죠. 될까요? 후가 돼야 됩니다. 안 되는 상황이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말문제에 해당하는 것들 풀어봤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거주자가 미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장은 갑의 주택을 23년도 10월 7일 날 압류하고 25년도 4월 5일 날 매각했다. 자, 일단 우리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보통 세법 문제가 나오면 날짜들이 겁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언제 압류했고 언제 매각했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인 건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끊어버리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 이 날짜만 중요해요. 언제 압류해서 언제 매각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언제 압류해서 언제 매각했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그래서 팔아서 얼만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금액을 쪼개 먹을 거니까. 자, 그랬더니 주택의 매각 대금이 7천만 원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 7천만 원을 쪼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건 소득세를 징수할 금액이 얼마냐라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모든 내용들 안에서 소득세는 줄을 서서 이때 자기 순서에서 소득세에게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주어져 있나 봤더니 일단 강제징수비 실비를 의미하는 거네요. 강제징수비는 집행비 다음이긴 하지만 집행비가 없다면 얘가 1순위입니다. 봤더니 뒤에 가서 따로 집행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일단 1순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종합소득세 갑니다. 8천만 원이고요. 자, 신고일. 우리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소부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신고일 자체가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경합을 벌려야 되는 날짜는 신고일인 23년도 5월 22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려가서 자, 갑니다.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되는 채권이 1,000만 원이다라고 들어가 있고 저당권 설정일이 23년도 5월 25일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경합을 벌려야 되는 건 5월 25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소득세하고 지금 담보채권 중에서 누가 더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죠? 소득세가 먼저구나 라고 하는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겠고, 밑으로 내려가서 해당 주택에 대한 이번에는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요, 은행이 돈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권 잡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여기다가 보증금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집에 지금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네. 자, 근데 이 안에 확정일자가 5월 30날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5월 30날 받아갈 수가 있는 상태인 건데, 이 중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5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죠? 없으면 줄 것 같은 거. 그래서 이러한 임차보증금은 두 개를 갈라야 합니다. 없으면 줄 것 같은 것과 그 외의 것으로 갈라서, 자, 1,500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면 줄 것 같은 거고, 전체 4,000 중에 1,500을 제외한 나머지 2,500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뒤에 가서 경합을 벌려야 되는 채권인 건데, 그 경합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셋 중에서는 제일 짜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맞춰보실게요. 갑이 운영하는 기업의 종업원 임금채권이 3천만 원이고 최종 3개월분 임금이 1,800이라면 마찬가지로 임금채권도 없으면 줄 것 같은 거와 나머지 기타 임금채권으로 갈라냅니다. 그래서 이 중에 3천 중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이 1,800이면 1,800에 해당하는 건 없으면 줄 것 같은 거. 되죠. 자, 그럼 나머지 1,200에 해당하는 건 기타의 임금채권이고, 우리는 기타의 임금채권은 항상 저담부, 담보채권의 엉덩이 맨 밑으로 딸려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강제징수비, 실비 먼저. 그럼 실비가 끝나고 나면 없으면 줄 것 같은 거. 자, 없으면 줄 것 같은 거가 두 마리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순위 상관없이 둘 다 2순위로 들어옵니다. 뭐 금액 딱 봐도 8,000이니까 900이고요. 여기 안에 1,500, 1,800 하시면 3,300에다가 900이니까 4,200이죠. 8,000이면 충분합니다. 2순위까지 끝났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3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따질 텐데, 지금부터 경합을 벌려야 되는 거죠. 경합 벌리는 데 있어서는 자, 갑니다. 날짜 5월 20일, 5월 25일, 확정일자 며칠? 5월 30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빨라요? 소득세가 제일 빠르네요. 자, 그래서 2등 그리고 이렇게 3등. 자, 문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인 거고 종합소득세가 8,000이라면 여기서 끊기겠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숫자 계산을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까지를 굳이 연결해서 쭉 계속 보자면 여기까지가 3순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담보채권 4순위 그리고 나면 여기 뒤에 가서 변제채권에 해당하는 거 5순위 이런 담보채권 다 끝나고 나면 기타 임금채권이 6순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모든 내용은 끝납니다. 자 일단 금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제징수비 900만 원이고요. 자 뒤에 가서 1,500, 1,800 두 개 같이 합쳐오시면 3,300 들어올 수 있죠. 3,300 들어올 거고 자 그리고 나면 내가 지금 전체 만족해야 되는 건 팔아서 7천만 원이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종합소득세로 건져낼 수 있는 건 더 합쳐서 4,200에 해당하는 것들을 차감하시면 나머지가 2,80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겠다. 될까요? 이렇게. 자 정답은 3번이 돼야겠죠. 순위를 쭉 정해보면 됩니다. 자 12번 가보실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토지를 압류해서 25년도 12월 10날 자, 1억 8천에 해당하는 것을 매각하고 강제징수비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간다.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잘 보면 압류는 누가 했냐면 증여세 과세 세무서장이.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는 우리 상증종 당해세죠. 경합 벌리지 않고 제일 먼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나도 지금 받고 싶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것도 지금 받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는 뒤에 가서 법정 기일을 가지고 경합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나열되지 않은 걸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강제징수비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일단은 뭐라 해도 일단 강제징수비는 무조건 실비로 먼저 보존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저 가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나눠 먹어야 될 금액은 1억 8천에 매각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총 나눠 먹을 금액은 1억 8천이다 에서부터 출발할 거고요. 안의 내용을 봤더니 자, 증여세와 가산금 5천만 원인데 갑은 토지 A를 23년도 6월 1일 날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갑에게 6월 5일 날 증여세 납부고지를 발송했으나 갑은 이를 체납했다라고 지금 사안이 들어가 있는데 뭐라 해도요. 증여세는 이러한 뒤에 가서 언제 고지서가 발송됐느냐라고 하는 법정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깡패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고요. 자 뒤에 내려갔더니 대한의 은행의 대출금이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고 자 이때 6천만 원. 물론 일단 양가를 일번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집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세가 뒤로 밀리는 예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 뭐 팔았니? 토지 팔았어요. 토지를 압류해서 판 거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 없다? 없어요. 느낌 아시겠어요? 얘가 집이면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집이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의 경우는 당해세를 뒤로 밀어버리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죠. 근데 얘가 주택이 아니라 뭐래? 토지야. 긴장 필요할 필요 없어. 그러면 무조건 토지의 경우는 상증종의 당해세는 깡패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재산국세가 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누구 다음이냐면 일단 첫 번째 집행비, 강제징수비, 엔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되죠. 그래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안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주택에 대한 소액임차 보증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다음에 재산국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머릿속에서 넣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깡패처럼 들어오긴 할 텐데 아까 실비와 그리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다음에 들어온다. 대한의 대출금 갑니다. 자, 25년도 7월 5일 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25년도 7월 5일을 기점으로 뒤에 가서 경합을 벌릴 거고요. 자, 갑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다라고 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우리 뭐라고 했죠? 없으면 줄 것 같은 거. 나머지 기타의 임금채권은 담보채권 뒤로 들어올 거고요. 자, 부가가세 1억인데요. 7월 15일 날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 상관없어요. 신고하는 순간 과세채권으로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채권 간에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들을 경합을 벌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7월 15일 갑니다. 자, 7월 15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뒤에 가서 경합을 벌릴 거라 간다. 대출금과 부가가세 밀리네요. 이때 지금 저당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먼저 지금 설정이 된 거니까 얘는 뒤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갑니다. 부가세 관할 세무서장은 토지 매각 대금 중에서 증여세 관할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을 교부 청구한다. 그래서 본 압류는 누가 했어? 증여세. 근데 이때 부가가세는 뭐 한 거다? 뒤에 가서 교부 청구.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안에서 일단 증여세가 먼저 징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가가세가 나중에 들어올 것이고 근데 그 부가가치세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안에서 일단 이런 법정 기일과 함께 경합을 벌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단에서 강제징수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자, 우리가 순위를 한번 정해볼게요. 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됐죠? 그래서 3개월분 임금채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깡패세인 재산세가 깡패세인 당해세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증여세와 가산금이다라고 해서 깡패세금 들어오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경합을 벌려 들어갑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경합 벌려 들어갈 때 대출금에 해당하는 게 7월 5일. 그런가 하면 지금 부가가치세는 7월 15일. 누가 먼저? 저당권이 먼저죠. 그래서 요게 네 번째고, 또 조심하실 건 저당권 뒤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니죠? 기타의 임금채권이 엉덩이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얘가 4번이면요. 얘는 5번 돼야 되네? 그럼 넌 6번이야. 느낌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쪼개 먹어야 되는 모든 금액은 1억 8천입니다. 줄을 세워볼 것이고, 그럼 부가세가 얼마일 것이냐라고 해서 일단 놓치면 안 될 게 강제 징수비부터 출발해야 돼요. 몇 단위로 끊을까요? 1000단위로 끊을까요? 오케이. 지금 안에 강제징수비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 갈 거고요. 두 번째 갑니다.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거 1000만 원. 자, 그 다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가산금에서 증여세 5천만 원. 네 번째가 지금 대출금에서 6천만 원. 그리고 나면 기타 임금채권 2천만 원.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가 지금 나머지 전체 얼마를 맞출 거냐면 1억 8천만 원을 맞출 거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 이렇게 맞춰갔어야 되는 거네. 그럼 얘가 얼마니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죠. 잘해보자. 파이팅. 얼마예요? 2천에 4천 해서 2천에 4천이니까 1억에 5천이네요. 1억 5천에 1억 8천이면 얼마 빈다? 3천 비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될까요? 오케이. 제가요. 거짓말 하도 안 하고 옛날에 수능 볼 때 실력 정석을 10회도 그랬어요. 제가 과학고 출신인데 과학고에서 수학이 5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학이 5단이다 보니까 물리나 화학 같은 것들은 제가 머리로 예를 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홍성대 선생님이 너무 정석을 잘 써놨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물리화학을 공부해야 되는 하이탑은 책이 불친절했어요. 그래서 하이탑만 읽고는 공부하고는 이게 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개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화학을 제대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학습 방향을 못 잡았던 것 같아. 뭐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때 만약에 나에게 메가스터디에 과학이나 화학에 물리나 화학에 대한 강의가 열렸더라면 덜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학하기 제일 좋은 책이 제가 생각할 때는 홍성대의 정석이었어요. 그래서 난 이걸로 쇼부를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실력 정석, 이제 저 과학고 나왔으니까 수2까지를 다 풀었죠. 그래서 일반 수학에다 수 1, 2, 그다음에 수2까지를 전부 다 5권을 10회독을 했습니다. 요거 아니고 여기 굳은살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저는 쇼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시대 나갈 만큼 수학을 잘하진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나오는 경시대 외의 나머지 2학급의 모든 문제를 항상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서 내 자존감을 회복해야겠다라는 타겟을 정했던 것 같아요. 워낙 물리화학이 나한테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제가 노력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암산 능력이 발달해서요. 엄청나게 암산이 빨라져서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수능을 보던 시점에요. 거의 수학 문제를 풀면 한 걸리는 시간이 암산이 원체 빠르니까 걸리는 시간이 거의 전체 시간의 60% 정도? 60%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암산이 원체 빠르니까. 정말 슈퍼컴퓨터가 되더라고요. 하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회계사 시험을 보면서 계산기를 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제가 계산기를 오른손으로 쳤거든요. 그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무 나가서 사람들이 왼손으로 쳐야지 그 경리 보시는 분들 다 왼손으로 치는데 회계사가 오른손으로 따닥따닥 하고 있으면 되게 모냥 빠진대. 그래? 그래서 또 쓰잘데기 없는 그 또 부심 때문에 왼손으로 치는 연습을 해서 저는 이제 양쪽 바위가 다 가능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땠고 왼손으로 계산기 치는 연습을 해서 뭐만 나오면 계속 계산기를 치는 거예요. 뭐만 나오면. 그래서 제가 회계사로 살 때도요. 항상 쌀집 계산기를 가방에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 핸드폰을 내가 예를 들면 3년간 약정을 해야 되는데 월 얼마씩 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핸드폰 가게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잠깐만 이거 연재가 얼마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쌀집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걸 복리를 계산하고 앉아있으니까요. 이 실질 내가 부담한 이자가 얼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계산기를 발달해서 쓰다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 숫자가 딱 나오는 순간 머리가 계산하지 마. 계산기 어디 갔니? 그래서 계산기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장은요. 계산기가 없는 시험이에요. 회계를 제가 처음에 가서 가르치는데 계산이 없는 채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
정말 식은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뭔 놈의 회계사가 계산을 잘 못한다고. 그 요즘은 계산 실수 안 하냐? 이게 제 약간 닉네임 같은 얘기도 해요. 그렇다고 막 가서 애들은 다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나 혼자 계산기 두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든 암산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딱 정지가 되고 나니까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그래도 이제 모냥 빠지지 않을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머리로 다시 바꿔놨거든요. 한 10년간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회시세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어라고 문제 만들고 문제 계속 풀이하면서 계산기를 때려요. 다시 저는 또 계산 능력은 퇴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쫙 나오는 순간 계산기 어디 갔어 계산기 이렇게 돼요. 인간의 머리라는 건 항상 발달하면 계속 발전이 되고요. 안 쓰면 퇴화가 됩니다. 제가 정말 이 계산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길을 걸을 거야. 이제 계산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자, 됐고. 자, 잡담이었고요.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체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갑의 소유 토지를 압류해서 공매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토지입니다. 토지니까 자, 다음 자료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토지의 매각 대금 중에서 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지금 문제가 들어가 있고 자, 매각 대금이 1억 5천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눠 먹을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소득세 등에 해당하는 신고일이 5월 10일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정기일은 5월 10날 신고일이 돼야겠고요. 자, 소득세가 있고 강제 징수비가 있는데 실비가 먼저입니다. 일단 너는 무조건 먼저 들어와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우리는 가등기를 앞에 담보채권의 설정일과 똑같은 형태로 지위를 인정하시면 되겠고요. 하여 이때 4월 20날이다 나오게 되면 내가 경합을 벌려야 되는 국세의 이러한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5월 10날이기 때문에 누가 더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 가등기 채권이 먼저입니다. 자, 가등기에 담보된 채권이 얘가 먼저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당해 토지에 부과된 23년도 자, 깡패 세금 들어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경합을 벌리지 않고 일단 깡패처럼 먼저 들어올 거고요. 밑에 갑니다. 사업자의 이러한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이다라고 해서 두 개로 쪼개져서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없으면 줄 것 같은 거. 그러면 실비 다음에 일단 무조건 먼저 오셔야겠고 그런가 하면 나머지를 기타 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임금 채권은 담보 채권 엉덩이 뒤에 딸려갈 거고요. 공과금 채권은 일반 채권과 공과금 채권은 맨 마지막으로 짜진다. 자,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비 그리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합을 벌리지 않는 자, 깡패 세금 올 거고요. 자, 이제 경합을 벌려볼게요. 5월 10날 그리고 4월 20날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자, 요게 네 번째고 조심하실 건 담보채권 엉덩이 뒤에 누가 딸려다닌다? 기타의 임금채권이 딸려다녀야 되겠죠. 네 번째면 다섯 번째가 들어와야 되겠고 그리고 나면 소득세가 여섯 번째 마지막 공과금 채권이 일곱 번째로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순위는 다 정했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문제에서 묻고 있으니까 끊어 가셔야겠죠. 1억 5천까지. 자, 출발합니다. 1,000만 원 일단 먼저 들어오고요.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3,000만 원 들어올 것이고 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 이때 종부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거 2,000만 원 들어올 것이고 자, 그다음 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거 4,000만 원 그리고 임금 여기 기타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 거 1,000만 원만큼 자, 그리고 나면 소득세가 5,500인데 다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억 5천에 해당하는 것들을 놓고 지금부터 앞단에서 요 금액이 얼마가 채워지면 되는지를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자, 출발합니다. 자, 4에 6에 1억 1,000이니까 나머지 4천만큼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되죠? 넘어가서 14번 갑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백두은행은 자, 채무자 갑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갑이 소유한 주택의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번엔 주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갑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택의 경매 가격 중 갑이 체납한 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징수할 금액을 계산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가산금이라고 하는 게 가산세 등을 같이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국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국세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세라고 하는 범주 안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갑니다. 주택의 경매가격 8천이니까 지금부터 나눠 먹을 금액이 8천이다. 되죠? 지금부터 8천을 배분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경매비용 자, 무조건 실비니까 얘는 먼저 1순위로 보존이 돼야겠고
자, 촌스럽게 백두은행과 한라은행이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백두은행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주택에 대해서 6월 6일 날 저당권 설정, 한라은행은 4월 4일 날 저당권 설정. 한라가 먼저네요. 소득세 가볼게요. 신고일이 5월 30날이다라고 있으니까 이때 법정기일이 5월 30날이 되겠고, 순서로 따지면 한라, 그 다음에 소득, 그리고 나서 백두가 돼야겠죠. 밑에 봤더니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자, 이 중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는 게 1,600이고, 자, 전세권이나 등기 확정일자는 없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어서 조심하실 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는 거 일단 쪼개서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1,600인 거고요. 나머지 400은 잘 볼게요. 문제가 뭐래요?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가 없대요. 그럼 얘는 일반 채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확정일자가 언제였냐를 통해서 앞에 것들과 경합을 벌렸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일반 채권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채권에 대한 성격이 네 번째 400만 원 맨 마지막으로 갈 거다. 자,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 지금 경매 비용 일단 먼저 들어갔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요거 먼저 들어오셔야겠죠. 저기 2번이 돼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경합을 벌려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올 게 4월 4일 저당권이니까 얘가 세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소득세 해당하는 거 네 번째, 그리고 6월 6일이 다섯 번째가 돼야겠고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 잔챙이 일반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여섯 번째가 돼야겠네요. 자, 쪼개 먹을 건 8천만 원이고요. 문제는 소득세가 얼마를 지금부터 차지할 것이냐. 자, 처음부터 갑니다. 600부터 출발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해당하는 거 1,600. 자, 그 다음 세 번째 해당하는 게 저당권 4,000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해당하는 게 이제 소득세인데 소득세 얼마인지를 넣으시면 그러면 나는 얼마? 전체 8천만 원을 기점으로 지금부터 쪼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개 합쳐볼게요. 5,600에다가 600이니까 6,200이 되겠고, 6,200에서 8,000이 만족이 되려면 1,800이다라고 하는 거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되죠?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갑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갑이 체납한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갑 소유에 갑니다. 이번에도 뭐래요? 주택이래요. 주택. 우리가 이제 주택의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해세 예외 원칙이 들어오죠. 그래서 원래 당해세가 깡패 세금인데 주택에 해당하는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그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정일자를 다춰봤을 때 원래 얘가 앞선데 당해세가 깡패처럼 쳐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는 당해세가 그 자리를 내다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거나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또 예외 조항이 있었던 거고요. 자, 일단 사안을 들어가서 보시면 공매대금이 2억인 경우 그럼 지금부터 쪼개먹을 것은 2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할 세무서가 배분받을 수 있는 소득세와 종부세 합계가 얼마인가? 그럼 이제 국세는 소득세도 있고 종부세가 있는데 각각 소득세 얼마, 종부세 얼마, 두 개 합쳐서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소득세라고 하게 되면 고지세액이 납부고지서가 언제 발송됐냐라고 했더니 6월 30날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송한 거라면 그때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서 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 7천만 원인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게 3천이면 이 3천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근데 나머지에 대한 확정일자가 24년도 7월 15일이라면 이때 우리가 경합을 벌려야 되는 날짜는 24년도 7월 15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3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7천 중에서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얘는 지금 확정일자 24년도 7월 15일 기자로 해서 지금부터 경합을 벌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천만 원인데 문제는 얘예요. 돼요? 11월 23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깡패 세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올게 라고 하기에는 뒤에서 지금 누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확정일자를 받은 이 4천만 원이 원래로 따지면 7월 15일이기 때문에 종부세보다는 먼저라서 먼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패 세금한테 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깡패 세금은 자신의 금액권에 해당하는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하기로 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이러한 확정일자 받은 요 임대차 보증금에다가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될까요? 그 규정을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밑에 해당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은행채권 7천만 원은 근저당 설정일이 24년도 4월 10날이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경합을 벌릴 때 얘는 4월 10날짜이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순위를 한번 정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안에 실비는 따로 없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되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순위로 원래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종부세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일단 종부세를 넣어놓고 나서 자리를 바꿔볼게요. 종부세 넣고 자리 바꿔볼게. 대신 종부세는 누구한테 나중에 자리 양보할 거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변제 금액한테 자리를 양보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순위는 이제 얘가 3순위가 될 것이고 소득세에 해당하는 게 4순위. 그리고 나면 뒤에 가서 마지막 순위로 5순위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원래 순위로 따지면.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앞단에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먼저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나면 자, 종부세에 해당하는 게 2천만 원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지만 종부세가 뒤로 짜지기로 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누구에게 지금 양보하기로 했다? 앞단에서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한테 이렇게 자기 자리 종부세 2천만 원에 대한 자리를 양보하기로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순위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 7천만 원이 그 다음에 들어오기로 했고, 그리고 나면 소득세에 해당하는 게 9천만 원이 들어온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앞에 원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나머지 해당하는 게 이 자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종부세가 들어와야 될 판인 거네. 자, 근데 지금 내가 쪼개 먹어야 될 금액이 전체가 얼마냐면 2억이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1억 6천에서 요거 합쳐버리면 벌써 2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9천도 다 못 들어오고요. 잘려 나와야 되는 거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2억으로 끝나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자, 가볼게요. 요거 하시면 얼마가 되죠? 5천.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면 1억 2천. 그럼 나머지 8천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소득세로 징수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볼게요. 앞에 내가 타픽을 안 달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3천이 뭐예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요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요 2천에 해당하는 게 원래는 종부세 자리인데 누구한테? 주택임대차 보증금한테 양보하기로 했고, 그런가 하면 이 7천에 해당하는 게 7천 어디 갔어? 요거요. 근저당 채권이라고 해서 얘는 지금 은행 채권, A은행. 그리고 나면 얘가 소득세예요. 근데 내가 지금 쪼개 먹어야 되는 게 전체가 2억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뒤까지는 이어간다라고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4순위 소득세 다 지금 징수 끝내고, 그리고 나서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변제금에 마저 가야 되는 거죠. 마저 가야 되는 거라 앞단에서 2천 끝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천은 뒤에서 변제가 끝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종부세가 그 뒤로 짜져 들어가는 겁니다. 요 순서가 돼야 돼요. 다 됐고요. 자, 지금 이 상태라면 종부세는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소득세만 8천을 받는 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소득세와 종부세가 합쳐서가 얼마겠느냐라고 문제가 묻고 있다면 8천이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15번에 해당하는 건 우리 해당 개정사항이 22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 개정에 해당하는 게 23년도에 또 그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22년도 개정사항이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된 이러한 응용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25년도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복잡한 개정 두 가지 중에서 요 내용 말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계산 문제가 들어와 있고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보시면, 자, 국기법상의 국세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자, 국기법상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간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담보권이 먼저예요. 그러니 국가가 지금 물적 납세물을 물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적 납세물을 물리려면 법정기일 후에 담보권이 설정됐어야 돼요. 그래서 법정기일이 먼저였어야만 국가가 물적 납세물을 물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쨌건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물릴 수가 없는 상태라서, 자, 그 재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도담보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바뀌었어야 된다? 법정기일 후로 바뀌었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자, 징수법에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에게 간다. 납부 고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너 물적납세 뭐 물어야 된다라고 고지를 했어. 납세자가 양도에 의해서 실제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해서, 자, 이제 납세자가 불이행을 해서 이제 이러한 집 권리가 은행한테 넘어가 버린 거네.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이 여전히 그 물건을 쥐고 있으면 뭘 물어야 돼? 물적 납세물을 여전히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납부고지 당시에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일단 본다. 될까요? 해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시면 현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 보증금 채권,
자, 안에 보시면 소액임차 보증금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인 건데 그때 확정일자를 갖췄다라고 했으니까 민법상에 해당하는 우선면제 채권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특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 채권이 위 보증금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이 경우는 민법상의 우선 면제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경우 무조건 국세가 우선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언제 받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일자를 먼저 지금 받은 거라면 그때는 국세보다 우선할 수가 있는 거가 돼야겠죠.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보시면 납세 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그러한 임금채권. 그런가 하면 국세채권. 그럼 이제 여기 임금채권은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소액임차 보증,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임금채권에 대한 규정은 아니고 기타 임금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국세채권인데 법정기일이 25년도 3월이고요. 근저당부채권의 설정일이 2월이면 누가 먼저죠? 근저당 채권이 먼저입니다. 근저당 채권의 엉덩이 뒤에 누가 딸려가요? 임금채권 딸려가고 그리고 나서 국세가 와야 되는 거라서 간다. 국세는 임금채권에 우선할 수가 없겠죠. 국세는 맨 마지막으로 짜집니다. 갑니다. 납세 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의 이러한 채권인데 법정기일이 25년도 1월. 근데 이제 압류는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일단 법정기일 가지고 첫 번째는 다퉈야 합니다. 앞에 봤던 사례예요. 100원이고요. 근저당부 채권에 해당하는 게 2월. 자, 지방세 가볼게요. 법정기일 3월. 그러면 국가의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하나로 싸잡아서 묶을 거고요. 이때 제일 빠른 순위 언제예요? 법정기일 1월을 갖고 얘기할 겁니다.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일단 이 100원이 등장할 것이고 근저당부 채권이 2월달 기준으로 100원이 등장하니까 자, 배분받아야 되는 매각대금 150원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가 먼저 100 가져가고 나머지 근저당부 채권이 50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국가 안으로 들어가서는 국가 안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는 일단 원칙적으로 동순인데 압류 선착주에 따라서 압류를 선빵으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때 이제 100을 배분받은 상태에서 자, 국세 채권은 압류가 25년도 5월이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들은 25년도 3월이라면 누가 먼저 배분을 받는다? 지방세가 먼저 지방세에 해당하는 100만큼이 먼저 배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이 끝나면 국세는 없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배분채권은 국세가 100이 아니라 누가요? 지방세가 100이 돼야 되겠고 근저당이 50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앞단의 소리가 다뤘던 사례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겠고요. 넘어가서 17번 문제 갑니다. 주 A는 장기적인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했고요. 매출채권을 가진 거래처 X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 주 A의 소유 토지를 공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를 팔아서 지금부터 돈을 매각을 해서 받아왔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배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 자, 우선순위로 옳지 않은 거 문제에서 묻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자, 거래처 X의 매출채권은 일반 채권이죠.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으로 일단 짜져갈 거고 자, 종업원의 최종 3개월 퇴직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우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임금채권이에요. 우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임금채권을 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3개월간의 급여와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자, 안에 뒤에서 강제징수비라든지 집행비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얘가 1순위로 오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최종 3년 이전의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얘는 나머지 기타의 임금채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경합을 벌려야 되는 Y은행의 대출금인데 근저당 설정이 24년도 9월 4일이고요. 자, 토지에 해당하는 종부세, 자, 종부세는 깡패 세금이죠. 얘는 일단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다음에 바로 경합 벌리지 않고 바로 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2순위가 돼야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근저당 설정일이 25년도 2월 4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9월 4일, 6월 4일이라 하더라도 얘는 24년이고요. 얘는 언제죠? 25년도 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은 요게 제일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법인세가 25년도 3월 31일이기 때문에 요 근저당 설정일 다음에 법인세가 올 것이고 다만 이제 근저당 설정에 해당하는 채권 뒤에 기타 임금 채권이 같이 달려와야겠죠. 자, 이제 따져볼게요. Y은행의 대출금에 해당하는 게 일단 3순위가 되겠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에 해당하는 4순위면서 이 엉덩이 뒤에 퇴직금이 딸려오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법인세가 이렇게 들어와야겠다. 자, 요 순서여서 B는 2보다 우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B는 일단 2보다 우선한다. 자,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자, 두 번째 C는 G보다 우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C는 G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D는 2보다 우선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D는 2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 되겠죠. D는 2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다 했으면 됐지. 밑에서 또 시간을 다 잡아먹게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재수없어. 자, 이제 F는 C보다 우선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F 어디 갔어? 여기 있다. F는 C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G는 A보다 우선한다. G는 여기 마지막 7순위. 여기를 안 넣어놨네. 마지막 7순위. G는 A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건 3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객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회계사 시험 기출까지를, 최신 기출까지를 같이 본다라고 해서 자, 가볼게요. 25년도 CPA 1차 시험 출제 문제고요. 자, 거주자 갑은 부가가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A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X를 24년도 5월 15일 날 거주자 을에게 양도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특례가 양도했을 때의 특례 조항이 있었어요. 양도했다면 이전 소유자와 전세권 등을 지금 체결한 그 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래서 누구를 지금 보호하자는 거예요? 이전 소유자와 이러한 전세권 등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권리관계가 있었던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새 소유자의, 새 이러한 담보물권 소유자의 체납세금이 쳐들어올 수 없어. 이게 원칙이었던 거야. 다만 어떤 경우에 쳐들어올 수 있냐면 이전 소유자가 체납세금이 있었다면 그 체납세금 금액만큼은 새로운 소유자의 체납세금이 쳐들어올 수 있어. 그 국세가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당해세도 이 안에 못 들어오는데 당해세 중에 누구? 종부세는 괜찮아. 종부세는 쳐들어올 수 있어. 이게 골자였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거주자 을은 소득세와 종부세를 체납한 상태이고요. 을의 소득세와 종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주택 X를 압류해서 얼마를 매각했냐면 8천만 원. 얘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금액만 따오시면 되겠고, 자, X의 매각 금액 중에서 A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옳은 것, 단 저당권은 짜고 설정한 거짓계약은 아니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갑이 이전 소유자고요. 그런가 하면 을이 현재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갑이 체납한 상태에서 주택 X를 을에게 양도한 겁니다. 그럼 지금 갑이 을에게 양도했을 때 을의 체납세금은 또 두 가지예요. 소득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할 세무서장은 을의 체납세금을 걷어들일 거야. 을의 체납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때 종부세라면 깡패세금, 얘는 당해세의 우선 원칙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원래 당해세도 안 돼 라고 했다가 그중에서 누군데? 아, 종부세는 괜찮아 라고 했으니까 이 종부세는 일단 깡패세금으로 제일 먼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제 소득세 체납을 4천을 다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 이러한 소유자의 뭐가 있을 때는 이러한 체납 세금이 있고 그 체납 세금에 해당하는 법정 기일이 가장 일단 앞선 거였다면 어차피 이후에 A은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저당권 설정할 때 지금 3,500만큼은 앞선 법정 기일이 있기 때문에 지가 손해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경우는 자, 을에 해당하는 소득세 체납을 걷어들일 때 이전 소유자의 체납세금 얼마? 3,500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일단 요거를 먼저 걷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보면 이거요. 이제 팔아서 8천이야. 자, 빚잔치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누구의 체납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빚잔치 한 거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갑 거 아니야. 을 거야. 돼요? 을의 체납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럼 소위 말하면 지금 관할 세무서장은 요거 얼마? 5,150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8천만 원 판 거예요. 팔아서 8천만 원이 들어온 거야. 하지만 세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이 A은행 이전 소유자 갑과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이 A은행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전 소유자의 이러한 설정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서 갑의 체납세금이 못 들어와.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예외 원칙, 그렇지만 이전 소유자가 체납세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이 소득세가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야, 종부세는 깡패로 들어올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가볼게요. 갑니다. 자, 원래 집주인 갑이 있었고요. 부가세 법정기일 1월 25일. 그럼 얘는 얘대로의 체납세금이 이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체납세금이 3,500만 원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은행과 근저당 설정을 해서 갑이 지금 은행과 근저당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은행이 받아가야 될 게 5천만 원이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갑의 집주인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 세법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을의 체납세금이 주렁주렁 딸려있다 하더라도 이 을의 권리 침해 안 당하게끔 하자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을이요, 지금부터 종부세를 체납합니다. 을의 소득세가 법정기일이 3월 10날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먼저라고, 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니까 내가 먼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뭐에 한해서 주장할 수 있다? 앞선 일자의 부가세 체납세금이 있다면 이 3,500을 한도로 해서는 여기서 주장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국세 체납액이 4,000 있다 하더라도 4,000 다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3,500까지는 주장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때 또 이가 얘 입장에서 종부세가 있어요. 종부세에 해당하는 법정기일이 3월 10날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날짜가 언제든 간에 종부세는 원래 깡패세금이죠. 그래서 상증은 안 되는데
종부세는 누구든 예측 가능하게 원래도 이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원래가 종부세는 깡패처럼 그거 체납하면 일단 그 집에 딸려있는 종부세는 먼저 지금부터 징수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깡패 세금을 인정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자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이때 압류 들어갔고요. 누구 때문에 압류 들어간 거야? 을 때문에 들어간 거야. 갑은 여기서 해당 사항 없어. 을 때문에 들어간 거고 을에 무엇을 받고 싶은 거냐면 을의 체납 세금인 두 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클리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팔았더니 8천이래요. 그럼 지금부터 빚잔치. 누구부터 오죠? 깡패 세금, 종부세부터 옵니다. 될까요? 오케이. 깡패 세금 얘는 무조건 일단 인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원래는 이 체납 세금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원래는 근저당권이 먼저 왔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단에서 지금 이전 주인의 체납 세금이 있다면 이전 주인의 체납 세금만큼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뢰 소득세를 걷어 드리는 거지만 의뢰 체납 세금의 금액 3,500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근저당 설정 해당하는 게 왜 3,450이에요? 아, 전체가 8,000이라서. 되죠? 문제냐면 여기까지 합쳐요. 얼마예요? 4,650. 되죠? 4,650. 4,650에서 자, 8,000 빼면 3,350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문제가 뭘 묻는지를 잊어버렸네.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매각 중에서 은행. 그래서 은행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은행 얼마죠? 3,350. 되죠? 정답은 4번이 돼야겠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사 시험에 해당하는 최신 기출 아마 이걸 많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조항 자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항이다 보니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